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네, 오늘 먼저 군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고 또 군 인권 문제가 생기면 가장 깊이,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죠.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군인권센터 소장이시군요. 네네. 센터장이 아니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박정훈 단장 수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박정훈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얘기한 대로 뭐 그렇게 해버렸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원인이 달라졌겠죠. 예. 그냥 이제 수사 결과 발표도 사실상 이제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는 빠진 채 공표됐을 개연성이 높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정훈 단장 본인이 직권남용죄로 나중에 처벌받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많은 사건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사건이 이렇게 딱 터지는 거 보고 딱 오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떤 사람이냐를 국민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 해병 1사단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려갔을 때가 이분이 이제 헌병대장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군사경찰이죠. 예. 하셨고 인권침해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저희랑 같이 이제 수사도 하셨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강직한 분이시고요. 이번에 최수근 상병 사건 났을 때? 전에. 그 전에 다른 예, 사건으로? 다른 사건이 이분이 이제 중령일 때 예. 1사단 이제 헌병대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피해자 사건. 그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뭐 인권침해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마리노 헬기 추락 사건도 예. 있고요. 구타가혹행위 사건도 있었고 했을 때 이분이 일 처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셔서 그때 되게 강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제 중형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그 전부터 익히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다른 타군의 헌병 이제 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어떤 분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십니까? 공명정대하신 분이고요. 예. 본인이 그 고대 그 법학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군사법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나 형법 이런 데 있어서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안을 뭐 자의적으로 뭐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의견을 준 건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수사를 했고 명백하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장구 없이 수색에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위험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했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과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엄밀하게 다 했고요. 본인이 또 법무관들, 그러니까 군검사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뭐 이것을 뭐 튀기 위해서 예. 또는 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이제 수사관이 있고 예. 그리고 그 광수대장, 광역수사대장이 있고 자기 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 정치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데 오늘 제가 소장님 뵙기를 정말 잘했다 싶은 게요. 어떤 분인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셨고 또 주변 얘기도 들어보셨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참 좋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네. 그 발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역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박정원 대령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신과 관련된 군 기강 사건을 정치 사건화함으로써 군과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자신은 야권의 정치적 놀이개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평소에 군인다운 군인으로 돌아와 당당히 정도를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제가 잘 알거든요. 국방부 장관 무지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국방부 장관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저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지휘관 하셨고 삼성 장군까지 하셨던 분인데 국방부 장관 하고 싶다고 막말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까지도 이렇게 뭐 공격하셨더라고요. 저렇게 뭐 이렇게 하자마자 저희가 뭐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기자회견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예. 생존자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수사단장님이 마치 뭘 하니까 저희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법무관리관이 전화가 오고 5차례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이제 보면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났는지 법무관리관 모르고 전화했어요. 수사단장한테. 아하. 그러면 전화 끊으면서 차관님하고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라인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누구냐 하면 법무부 장관의 법무참모예요. 그래서 모든 법무관들을 지휘 통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도록 되어 예.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고 했다. 장관이 사인을 한지 몰랐다. 대국민 발표하는 브리핑 자료를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차관님하고 왜 이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차관님 누구랑 얘기했는지 밝혀야 되는 거죠. 장관님하고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님이 결재한 걸 알았다면 그렇겠죠. 정식적으로 장관님이 결재는 취소돼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취소 과정을 밟아야 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결재는 취소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장관이 취소하면 이 수사 이첩 자료는 수정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군사 경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사에 대한 직접 조치를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작년에 군 사법이 개혁되거든요. 그래서 사망 사건하고 성범죄가 민간으로 이첩됩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요. 사실상 국방부 장관 하례비가 와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 진술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를 다 맡았습니다.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결재한 다음에 이제 수고했다라고 나간 다음에 보직 해임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했어요. 통상적으로 이 1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는 해군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해군본부가 해임 절차를 밟고 있었고요. 본인도 그것에 대해 수긍을 하겠다라고 해서 언론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책임지겠다. 근데 그 다음날 말이 바뀌어요. 그 도의적 책임이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이 짐 싸다가 본인의 범죄 행위가 적시된 걸 파악하고 난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이제 뭐 명예롭게 그냥 물러나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네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안보실에서 대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에서 파견 나가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대령이 수사 기록을 좀 보여달라라고 했어요. 그 수사 기록은 못 보여주죠. 예. 그거는 대통령도 못 보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 기록을 어떻게 봐요? 그거는 수사 방해 행위이자 사법 방해 행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달라라고 해서 그걸 받아본 다음에 법무관량이 전화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다로밖에 추론할 예, 수 예. 없는 것이고 차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장관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안보실이 차관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법무관리관이면은 옛날로 따지면 법무감입니까? 아닙니다. 각 군의 법무감이 있고요. 각 군에. 예, 이것은 이제 그 각 군의 법무관들을 이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사람이라 자리입니까? 그 위에 국방부에 있으니까는 예. 그 윗사람이죠. 그 법무병과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법무관리관이. 예. 예. 혹시 아까 법무관리관하고 이렇게 박정훈 단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정훈 단장이 다 녹취를 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고 그거는 법률 대리인들이 알고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하지만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광수대장이나 수사관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기록 내역이라는 건 남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관리관이 전화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민간으로 치면 법무관리관은 법무부 장관에 해당돼요. 예.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전화하거나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전화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검찰총장이거나 지검장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고 꼬이기 시작하는 게 이런 것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건을 정리를 해보자면 박정훈 단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일단 이제 경찰한테 이첩을 해야 되니까 네.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사건은 사단장 이하 이렇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미 국방부 장관한테 결재까지 받았고 네. 근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야 사단장은 빼라고 느낌이 들게끔 이제 연락을 한 거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논란이 되는 임성근 사단장의 특수관계입니다. MB정부 때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라든지 이정석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안보 수석실에 같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 또 하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책임을 묻는 방식을 보면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구체적으로 잘못 있는 사람을 딱딱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책임을 물어라 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다. 그 방침에 어긋나서 그런 건지 궁금한데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일단 근무위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임성근 사단장이 당시 소령일 때 청와대 안보실에 행정관을 했고요.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선임 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효 그 실장이 비서관을 했고요. 그러니까 근무위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걸 보면 근무를 같이 했다고 해서 다 아는 사이는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자들의 그 백북 자료를 봤는데 말을 행설수설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고 부도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되게 군더더기 말을 많이 붙이는 거 보니까 평상시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의법 조치하겠다. 사실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방부가 뭐 이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하면 그 언론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묻도록 하겠다.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저한테 물으셔야죠. 왜 엉뚱한 데에다가 하풀이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군은 근무위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함께 근무한 사람에 대한
끈끈한 어떤 우정이 있어요. 예. 그럼 청와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이제 안보실이 만났으니까 이 근무연 더 끈끈하고요. 저희가 추론컨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포항에 물난리가 났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수륙양용 장갑차가 그 시민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 뭐 작년에 이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지휘 책임을 물으면은 지휘관들 지휘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그때도 일사단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번에 과가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프도 해라, 웃는 모습 보이지 마라, 해병대 티셔츠 잘 보여야 되니까 빨간 거 잘 입어라, 뭐 일렬로 다니지 말고 뭐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해라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준비를 잘 안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할 생각만 해요. 사단장 지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단장께서 아마 사령관 하고 싶어서 그럴 것 같고 더 나가서 이분은 사성장군도 꿈꾸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무슨 해병대가 사성장군을 해라고 하지만 법률이 개정돼서요. 이제 해병대 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속을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궁금한 거를 몇 가지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가장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아, 박정훈 대령 오랜만에 참 강직한 군인을 봤는데 네. 불이익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 저런 사람들은 좀 의인인데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뭐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하신 거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신 군인권보호관께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직접 나오셔서 기자들 앞에 발표하셨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보직해임은 잘못됐다. 그리고 항명수계로 의율하는 그 기소하거나 범죄를 묻는 것도 중단해라. 그리고 즉각 수사 자료를 이첩하라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그대로 씹었어요. 그날 바로 국방부 조사본부에다 사건을 배당해서 재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성명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이제 묵살하는 거다라고 판단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보면 인권 침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판단될 시에는 긴급구제를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박 단장님을 인권 침해 피해자로 명시하는 진정서와 더불어서 이 진정 사건을 공고하기 전까지 가처분적 성격인 긴급구제 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진정서고요. 진정서에는 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해병대 사령관이 피진정인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진정인이고 피해자가 이제 박정훈 단장입니다. 제3자 진정이고 요걸 내과 동시에 긴급구제 신청서를 저희가 이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보직해임 절차도 중단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또 징계를 또 위원회 소집을 하는 것 이것도 좀 중단하라.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다 침해하는 행위다.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피의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을 형성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차피 예견되어 있던 언론 브리핑 유족 설명회는 했거든요. 유족 설명회도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군사경찰관에 대한 그 군사법경찰권에 대한 규정에 중간 유족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유족 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박정훈 단장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결국 본인이 발표하는 것이 유족에게 설명한 것하고 다르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죠, 사실상. 그러니까 본인 양심의 가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말을 전도하는 행위 자체를 좀 중단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이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다른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어제 보도자료 내시면서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네. 뭐 짐작은 갑니다만 이쪽에는 왜 보도자료 인용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허위 보도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정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예. 사과도 안 하시고 정정도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출입 정지 결정을 내린 그러셨군요. 거죠. 예. 조선미디어그룹, 그러니까 조선일보, TV조선 이런 될 TV조선하고 거고 조선일보 모두 다 해당됩니다.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네네. 제가 좀 기억 좀 해두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그것을 안 그래도 이제 TV조선그룹이나 뭐 조선일보 기자들 중에 사회부 출입 기자들이 좀 항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내에서 이거 좀 풀어야 되지 않냐. 그럼 저희한테 이제 사실상 뭐 MBN도 저희한테 출입정지 당했다가 편집국장 이름으로 사과하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출입정지 결정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입각해서 보도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거지. 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뭐 특정 진영의 논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건 비판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네, 네. 군인권센터는 그야말로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미약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정말 그냥 시민단체예요. 미약하게 싸우는 네, 단체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조선미디어그룹이 군인권센터보다 더 권력이 세면 셌지 약하겠습니까? 예. 그다음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항명수괴, 그것도 집단 항명수괴로 네. 지금 혐의를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군형법상 집단 항명수괴는 처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벌형이요. 그 집행유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군 형법상에만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일반 형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전속 처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직권남용으로 걸려고 했다가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이 항명죄로 의뢰하면 꼼짝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군사법 카르텔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칼을 쥐고 휘두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밤 11시에 청구해서 뭐 되게 빨리 나왔어요. 압수수색 영장도 군사법원에 청구하는 거라서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심지어 최고 빨리 나오는 게 제가 군사경찰에서 신청해서 군검사가 청구해서 발부되는 때까지 제가 빨리 본 것들이요. 체포영장 이런 거 45분 만에 발부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사법 개혁이 좀 미진했거든요. 이번에 군사법 관련해서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니 뭐 민간은 뭐 달라라고 표현하실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사법부는 행정부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권 분립 형태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사법 체계는요 군판사하고 군검사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 군판사에 대한 명령 권한을 우리 국방부 장관이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방부 검찰단도 국방부 장관의 명을 수행하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도 장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차제에 좀 다 뜯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들어봤지만은 박정훈 단장이 대통령한테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3의 기관에서 받을 네. 수 있도록 해달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날 수사를 거부한 이유는요. 전날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사받는 동안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명령을 받았고 자기는 분명히 그것을 전달했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었어요. 국방부 검찰단이.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48시간,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잡아둘 수 있죠. 그리고 영장 청구하면은 72시간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다. 구인장이 발부되니까요. 그러면은 구속되면은 이제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국방부의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패착이기도 한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어설프게 일을 처리했어요. 왜냐? 명령권자인 장관이 정리를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차관이 끼어들면서 망쳤고 법무관리관이 끼어들면서 망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장관이 결재까지 났는데 차관이나 법무관리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항명 아닌가요? 저는 뭐 앞서도 말했지만 사법 방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도자료, 브리핑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관 결재까지 다 맡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부적으로 전달이 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고를 사령관에게도 했죠. 해군 참모총장에게도 했죠. 국방부 장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새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참모총장도 뭐 각 참모들이 있고 또 국방부 장관도 참모들이 있고 또 여기에는 뭐 공보 라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자료가 2시간 전에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SBS가 막 단독으로 내고 채널A가 막 단독으로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박정훈 단장을 입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큰 패착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옛날 분들이 이걸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군이 수사, 기소, 재판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 요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경찰과 민간 검찰과 민간 법원에서 이게 사건이 시작해서 종결한다는 것을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패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야당 원내대표께서 특검 카드를 꺼내 드셨어요. 저는 이 특검의 주장이 전혀 뭐 낯설지가 않다. 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 사건으로는 최초로 특검이 시행이 돼서 뭐 압수수색을 다 당하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공수처가 지금쯤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공수처가 종이호랑이가 돼서 정권 눈치만 보고 있으니 결국 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 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승민 의원은 또 이제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국방부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빨리 결정하고 그리고 박 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취소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은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강을 많이 건너왔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과 국민들은 그 윗선의 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화인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일이 잘 안 굴러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정훈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 자신한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지 않습니까? 징계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온적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은요. 문제는 국방부 검찰단장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장관이 판단할 것인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한 20명 안팎의 인원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함부로 기소 여부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 편의주의에 입각한 결정을 못하기 위한 하나의 변호인단의 방패 역할을 충족은 100% 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구속을 시키려는 칼끝은 좀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안 받아들여지면 또 안 받아들여지는 대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동안의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뭐 공수처가 움직이든 특검 카드가 이제 뭐 특검이 통과되든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유족이 또 변수이기도 하죠. 유가족분들이 지금은 되게 참고 있는데 유족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의 조부께서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이제 편지글을 쓰셨어요. 저는 유족들이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버님이 소방관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이라서 나서기 어려운 것을 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어느 정도 침착하게 단계를 밟아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 제기가 본물 터지듯이 나왔을 때 감당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저는 걱정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경북경찰청이 사건 이첩했잖아요. 이첩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환불을 중고세 하지 않고 국방부 검찰단이 와서 저녁에 회수해 갔거든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해병대에서 넘겼는데. 공무집행 방해죄 플러스 직권남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만약에 박 단장이 무혐의 처분이 나면은요, 국방부 검찰단과 그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 본인이 다 사법 처리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관계에 놓여 있는 집단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 기록을 위변조 내지는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런 의도로 보이죠. 예. 그러면은 경북 경찰청도 잘못이 있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이제 위계상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보다 더 위에 있고 권력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가져가도 사실은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가는 것도 이상한데 만약에 상급기관이 가져간다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가는 게 맞죠. 이런 게 모두 스텝이 꼬이는 거고 경찰도 지금 며칠 전 얘기와 다르게 이첩이 와야지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며칠 입장이 바뀌었죠. 수사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경북경찰청의 패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고 최수근 상병이 외아들이라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외아들이고요. 외동아들입니까? 딸도 없고. 예, 외동아들이고 시험관 이렇게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시험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얻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고 더군다나 고 최수근 상병 아버지는 또 현역 소방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구조하는 사람인데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이 물에서 수색 작업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려면 지휘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무죄라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길이 권력에 의해서 막혔다고 하니까 이것은 국헌 문란 행위다. 사법 방해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우리 군 인권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태훈 소장님께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번 모시면 나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박정훈 수사단장 관련된 부분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이 참 아픈 부분은 왜 이 정부는 눈물이 없을까? 왜 함께 울어주지 못할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정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사과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넘어가면 될 수도 있을 일을 왜 이렇게 크게 키우는가? 다시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